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 중에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가 말씀드리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그려질 거예요. 생산자, 1차 소비자, 분해자. 뭐 이런 내용들이 떠오르죠. 그림이 그려지죠, 머릿속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먹고 먹히는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구조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영양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더불어서 실제로 영양구조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로 쭉 이어지는 게 하나의 체인처럼 연결된 걸 우리가 먹이사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런 먹이사슬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걸 우리가 먹이 그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양구조와 먹이사슬, 먹이 그물 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계속해서 종간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소위 영양구조라고 하는 것들과 관계된 것으로 시작해서 먹이사슬, 먹이그물 이렇게 쭉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구조는 군집의 역동성의 주된 요소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키워드가 영양구조잖아요. 영양구조는 군집의 역동성의 주된 요소이다. 모든 군집에는 여러 단계의 섭식 관계, 먹고 먹히는 관계겠죠.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영양 구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영양 단계에서 다른 영양 단계로 먹이가 이동되는 순서가 마치 체인처럼 사슬처럼 이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이 사슬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먹이 사슬. 먹이의 이동으로 생물로부터 나오는 화학적인 영양과 에너지가 군집 내 영양 단계를 따라 다른 생물로 계속 이동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드셨던 거, 점심에 드셨던 거, 뭐 이런 걸 보면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영양 성분, 에너지를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먹이 단계를 따라 다른 생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구조, 다시 말해서 섭식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양 구조에 굉장히 군집에서는 크게 나누면은 영양 구조를 띠는 군집에서 영양 구조를 띠는 나누면 크게 생산자라고 하는 것과 소비자라고 하는 것, 분해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는 뭐 예를 들어서 광합성을 할 줄 아는 혹은 화학 합성을 할 줄 아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생명체를 우리가 생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생산자가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없죠. 그죠? 모든 다른 생명체를 유지시켜주는 독립 영양생물을 우리가 생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는 생산자의 종식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자를 잡수셔야만 되니까. 혹은 다른 소비자를 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종속 영양생물이고, 일반적으로 생산자인 초식을, 그러니까 식물을 먹는 혹은 생산자인 광합성을 할 줄 아는 광합성 박테리아를 먹는 이런 것들은 다 1차 소비자예요. 일반적으로 초식동물은 1차 소비자죠.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또 초식동물을 먹고 3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를 먹고 4차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먹고 있습니다. 사체라든가 배설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체나 배설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이런 소비자들은 다른 모든 영양 구조에서 생성된 죽은 물질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어요. 분해자가 없는 세상, 끔찍하죠?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일 겁니다. 주로 박테리아라든가 곰팡이가 바로 분해자에 속하는데 유기물을 분해시켜요.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분비하고 있고, 그래서 유기물질이 무기물질로 되는 것을 분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런 분해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익숙한 그림이죠. 왼쪽은 육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본 거고, 오른쪽은 수중에서 일어나는 푸드체인, 먹이사슬을 표현한 겁니다. 육상에서 식물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쥐가 잡아먹고, 쥐를 뱀이 잡아먹고, 뱀을 매가 잡아먹었다. 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4차 소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식물성 플랑크톤, 광합성을 할 줄 아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이거를 청어들이 또 먹고, 청어를 참치가 잡아먹고, 참치를 범고래가 잡아먹고,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4차 소비자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분해자는 어느 경우든지 죽은 사체를 분해하기 때문에 표현은 안 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어느 단계든지 식물도 분해할 수 있고 메뚜기도 분해할 수 있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보통 물속에서 주 생산자를 통칭해서 그냥 식물성 플랑크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식물성 플랑크톤에는 광합성, 단세포성, 원생 생물이 있고 또 남세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부 군집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광합성뿐만 아니라 화학 합성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독립생활하는 생명체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연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 화학 합성을 하는 것들은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 여러분들이 뭐 지렁이는 분해자예요. 뭐 이렇게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지렁이는 어떻게 살아요? 지렁이는 이 그림에 이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사체로부터 앞에서 얘기했었죠. 사체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또 다른 형태의 소비자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영양 구조에서 생성된 죽은 물질에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인데 여기서 사체라 하면 동물의 분비물, 낙엽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의 사체를 뜻해요. 흔히 지렁이를 쓰레기 처리자, 스캐빈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체들을 소비하는 그러한 지렁이와 같은 애들을 사체 섭식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체 섭식자는 포식자가 먹고 남거나 혹은 과속 차량에 죽은 그러한 사체를 먹기도 하고, 그죠? 또 부패가 보통은 사체 섭식자는 주로 부패가 진행 중인 유기물을 먹어요. 지렁이라든가 노래기가 여기에 속해요. 분해자는 유기물을 먹는다기보다는 유기물을 분해한다. 그러니까 이런 지렁이나 얘네들 잎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패가 진행 중인 유기물을 먹는 거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렁이는 뭐다? 사체 섭식자고 소비자에 속한다. 절대 분해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소비자입니다. 앞으로는 이걸 헷갈려하는 그런 학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렁이는 뭐다? 소비자인데 어떤 소비자냐면은 그렇죠. 부패가 진행 중인 유기물을 먹는 소비자다. 자, 먹이사슬은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지 않아요. 여기는 단선으로만 표현해놨죠. 이렇게 단선으로만 표현해놨는데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먹이사슬은 종으로 횡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먹이 그물이라고 그래요. 그물망, 먹이망, 웹이라는 말 있죠. 웹. 푸드 아까 먹이사슬은 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푸드 웹. 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는 이렇게 단선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먹이 사슬이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망인 먹이 그물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의 소비자는 한 유형 이상의 생산자를 보통 섭취할 수 있고 또 다양한 1차 소비자가 동일한 어떤 한 종의 생산자를 섭취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토리 우리 먹죠?
도토리 누가 먹어요? 다람쥐도 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부 소비자는 한 영양 단계 이상의 먹이 그물을 형성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차 소비자이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는 잡식이잖아요. 1차 소비자도 되고 2차 소비자도 되고 이렇다라는 뜻이에요. 그림을 통해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뭐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은 다른 동네에 있는 그 여기 그 소노란 사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표현해 본 겁니다. 자, 그 여기 있는 생산자 식물이 있죠. 생산자 식물이 있고 이 생산자 식물이 여기 뭐 몇 개나 메스키트 우리 익숙하지 않네요. 메스키트, 브러틀부시, 가시배 선인장 이런데 배처럼 열리나 보죠. 쌍구아로 선인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산자들이 있고 얘네들 먹는 다양한 종류의 1차 소비자들이 있어요. 여기만 1차 소비자라는 게 개미도 있죠. 쭉 보시면 다양하게 있죠. 그죠? 네. 그 메뚜기 쥐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그죠? 예, 사막 캥거루쥐도 있고 영양 다람쥐도 있고 딱따구리도 있고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옮겨갔어요. 영양이.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만 있나요? 2차 소비자도 있죠. 2차 소비자. 그죠? 예, 여기 2차 소비자로 몇 가지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게 2차 소비자잖아요. 그죠? 개미를 잡아먹는 사마귀. 그런데 여기 길라 딱따구리 같은 경우는 직접 이것도 먹고 얘네들도 이렇게 손을 따라가 보면은 개미들도 먹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소비자. 그러니까 최상위 포식자로 이런 올빼미라든가 매가 있습니다. 자, 이 소노라 사막은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사막이에요. 소노란 사막에 대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영양 단계를 따라서 이동하는 걸 우리가 쭉 알아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종으로 횡으로 많이 연결이 돼야 보통 우리는 생태계가 안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이라도 개체마다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거. 유전적인 다양성이 있어야 멸종이 잘 안 돼요. 그죠? 우리 인간들도 유전자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몇 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들이 섞여 사는 거. 생태계 다양성은 어느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뭐 육상 생태계, 초원 생태계, 뭐 하천 생태계 이런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물 다양성이 잘 유지가 돼야 우리가 지구가 더 오랫동안 살기 좋은 곳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 토끼 개체의 유전적 다양성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초원 생태계에서 어떤 한 지역에서 종이 토끼도 있고 뱀도 있고 새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습지도 있고 초원도 있고 산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야 우리 지구가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종 다양성 협약도 맺고 뭐 이런 걸 얘기하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종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다양성에는 종의 상대적인 개체수하고 상대적인 개체수, 종류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결국 군집에서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정의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군집 내에 속하는 모든 종의 수, 인간의 수, 쥐의 수, 나무의 수
그 나무가 몇 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있고 인간이 있고 뭐 쥐가 있고 뭐 이런 몇 종이 있느냐, 그걸 다른 말로는 종의 풍부도다 이런 말로 해요. 그러니까 종이 뭐 그 몇몇 종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게 그런 그 의미도 우리가 한번 종 다양성을 접근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군집 내에서 각각의 종, 인간은 몇 명이고 쥐는 몇 마리고 그 각 종의 상대적 비율, 상대적인 개체수를 뜻하는, 이걸 왜 상대 수도라는 말 쓰거든요. 수도, 숫자의 정도 이런 말이거든요. 이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개체수를 세 보면 똑같은 개체수일 거예요. 똑같이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개체가 있는데, 그런데 이쪽 동네는 이쪽 동네에서 출현하는 그 종은 몇 종이에요? 요거 한 종, 두 종, 세 종, 네 종이에요. 그런데 이 네 종은 아주 개체수가 굉장히 그 어떤 한 종 때문에, 네 종 중에 어떤 한 종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한눈에 쭉 보면 요거는 이 나무들만 사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도 세 보면은 20개의 개체수가 있는데 그 중에 종도 똑같이 4개가 있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느 특정한 종, 우리가 이제 우세하게 점하고 있다 하는 걸 우점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점종, 우세하게 점하고 있다, 우점하고 있다. 우점을 하고 있는 종이 여기서는 나무가 되겠죠. 이쪽에서는 뭐 글씨 쓰기가 어렵네요. 펜으로 바꿔볼까요? 이것도 뭐 잘 써질지 모르겠네요. 우점종. 이 컴퓨터 화면으로 하는 게 이런 게 조금 힘들어요. 그죠? 마우스 가지고 쓰는데 이해하시고 보세요. 무슨 종? 우점종. 여기서 보면 이 나무가 우세하게 있으니까 나무가 우점종인데, 여기서는 어때요? 물론 이제 여기에 덮고 있는 거, 뭐 피도, 빈도, 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다. 우선 한눈에 봐서 나무만 살고 있다고 안 보이잖아요. 오른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하고 이것을 보면은 누가 종이 더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종 다양성이 어디가 좋고 안정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는 얘네들 계산해 보면은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게 되겠지만은, 앞에 숲에서는 이 나무가 8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얘네는 15오고. 근데 그 종 구성을 보면, 비숲에서 보면 개체수를 보면은 똑같이 4분의 1씩 2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훨씬 잘 보존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종 다양성이 어디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숲, 즉 B가 더 종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 다양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만 소개해 볼게요. 아니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다음에 소개할 내용을 보면, 그 일부 생물 종들은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달라요. 인간이 아마도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페인이라고 하는 생태학자가 군집 내에 있는 종 다양성은 특정 지역을 하나의 종으로 단일화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포식자의 능력이 있다. 군집 내 다양성이 어떤 단일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놈이 있더라, 이 말이야. 이런 것을 소개하는 걸로 불가사리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이 불가사리, 여기서 보면 불가사리가 있고 여기에 진주 담치인데, 얘네들이 담치에 이게 이매폐잖아요. 폐각이 위판 아래판인데, 이걸 벌려가지고 안에 있는 알맹이를 쏙 뽑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불가사리가 담치를 다 잡아먹으니까 이 불가사리를 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없애버렸다. 그랬을 때하고 불가사리를 놔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 불가사리를 우리가 보통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키스톤 핵심종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자, 불가사리가 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해주는 핵심적인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다음에 실험 결과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가사리는 누구를 먹고 있다고요? 네, 담치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사리가 없는 조건에서 가만히 보니까 다 불가사리 제거했더니 종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종의 다양성이. 66년부터 73년까지는 거의 뭐 종이 몇 종 없었어. 근데 불가사리가 있으니까 종이 훨씬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15종 이상이 불가사리가 있을 때는 15종 이상이 있었는데 불가사리가 없는 조건에서는 5종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자, 이 급격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진주담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홍합이 한정된 공간에 대한 경쟁이 월등히 우월해서 대부분의 다른 무척추 동물과 조류를 없애버린 거예요. 불가사리가 조절 안 해주니까 이 홍합, 담치, 진주담치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다른 종들 다 했어. 근데 불가사리가 있을 때는 이 홍합을 뭐예요? 홍합을 먹어치우는 이 불가사리가 있어서 홍합의 개체수가 조금 억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적당히 조절해야 되니까 홍합한테 잡아먹기 싹쓸이한 그런 애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페이는 어떤 개념을 끌고 왔냐면 이런 개념을 끌고 온 거예요. 쐐기돌, 즉 키스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아치 쌓을 때 이렇게 쌓아나가고 가운데 마지막에 이걸 잘 해줘야 이게 안 무너지거든요. 핵심종도 마치 이 쐐기돌과 같다. 만약 이게 없다면은 그 지역의 종 다양성이 와르르 무너지더라. 그래서 쐐기종이 즉 이 핵심종이 손상된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재생하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만 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적당히 같이 살아야 이런 일이 그 생태계가 안정화되고 종 다양성이 잘 보존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쐐기종 핵심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종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산불이 일어났다거나 지진이 일어났다거나 홍수가 났다거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교란이라고 그래요. 교란도 대부분의 군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고 있어요. 자, 교란이 뭐라고요? 폭풍, 화재, 홍수, 가뭄 혹은 뭐 어떤 그 양이라든가 소를 지나치게 방목한다거나 또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생물이 제거되거나 우리가 농업을 과도하게 하는 것도 교란이에요. 자원의 유용성이 변화되어서 생물학적 군집을 변화시키는 큰 사건을 우리가 교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란의 유형, 빈도, 심각한 정도는 군집마다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게 일어나는 소규모의 교란은 때로는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지만은 식생 토양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홍수에 의해서 싹쓸이했다. 불에 완전히 타버렸다. 이런 걸 심한 교란이 생기면 군집은 굉장히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란에 의해서 한번 망가졌다. 다시 회복이 되고 그 회복이 될 때를 가만히 보면은 그 갑자기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천이는 우리가 succeed의 그 동사 succeed가 성공하다는 뜻도 있지만 연속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성공하다의 명사형은 success고 연속은 succession이잖아요. 왕위를 계승한다 할 때도 success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칼라지컬 succession은 바로 생태학적 천이에요. 결국 군집 내에 있어서 종 조성이 전환되는 걸 우리가 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태적 천이. 일반적으로 생태적 천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1차 천이 아무것도 없는 황원
황량한 메마른 암석에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군락이 형성되는 걸 우리가 1차 천이다 그러고 2차 천이는 토양이 있어. 그런데 불이 났다거나 홍수가 났다거나 특히 산불 같은 게 났다 그러면은 이미 어느 정도 암석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이 온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암석이 바윗돌 깨져서 모래알 깨져서 흙이 되는 과정을 이미 다 뛰어넘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2차 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차 천이의 예를 하나만 해볼까요? 1차 천이하고 2차 천이를 여기는 1차 천이 왜 1차냐? 여기가 이제 화산 폭발에 의해서 용암이 흘러내렸어. 아무것도 없어. 황량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 1차 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두 장은 2차 천이를 말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엘로스톤 지역에 산불이 났어. 화재가 난 다음에 황량했잖아요. 근데 토양은 이미 있어. 그런데 서서히 또 뭐예요? 식물들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이걸 2차 천이다 그래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보통은 그 1차 천이 같은 경우 잎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어들면서 이걸 서서히 흙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키가 낮은 식물들이 살겠죠. 주로 초본 식물이 살겠죠. 초본이 살고 그 다음에 누가 살아요? 목본 식물이 들어오는데 목본 식물에서도 씨가 발아에서 싹 트고 자랄 때 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을 우리가 양수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수림이 막 살아가지고 숲이 우거졌어. 근데 만약에 숲이 우거졌다라는 말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잖아요. 근데 씨가 맺혀서 그 숲 속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자랄 때에 빛의 양이 적어도 잘 자라는 식물하고 빛의 양이 많아야 잘 자라는 식물이 경쟁한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빛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잘 자라는 식물이 이기겠죠. 빛의 양이 좀 적어도 잘 자라는 식물을 우리가 음수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낮은 그 태양 에너지에서도 광 포화점에 먼저 도달하는 녀석이 음수림이에요. 그래서 이 천이가 일어났을 때 가장 끝에 살아남는 번성하는 애들을 우리가 클라이막스 극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숲의 천이에서 극상은 바로 뭐냐면 음수림이 되겠습니다. 자, 변화되는 천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군집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놈으로 또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치매종. 우리는 이걸 뭘로 많이 익숙하냐면은 외래종이라는 말로 익숙할 거예요. 외래종. 그러니까 원래 고유한 곳에서 살지 않고 바깥에서 들어온 녀석들. 그놈이 치매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매종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기본 서식지가 아닌 곳에 이동된 것. 그러다 보니까 토종 군집한테 만약에 졌다 그러면 못 살겠지만 토종 군집을 이겨버렸다. 그러면은 토종 군집들이 큰일 나겠죠, 그죠?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심해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 그 버마 미얀마죠. 이 미얀마 비단구렁인데 누군가가 여기다가 풀어놨어. 이게 4.9m 정도 되는데 애완용으로 미국으로 가져왔는데 플로리다주에 얘네가 어찌어찌 뭐 폭풍을 하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탈출을 했어. 예? 그래가지고 서식처가 뭐 파괴가 됐다거나 아니면 주인이 몰래 버렸어. 실증이 나서. 그 얘네들은 포식자가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치매종이죠. 여기 두 번째는 이게 칡인데 우리는 굉장히 자주 보죠. 이게 주로 이제 아시아가 주 서식지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남부 전 지역을 이런 식으로 막아버렸어요. 며칠만 차 세워놔도 덮어버리죠, 그죠? 이것도 치매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홍합 같은 경우, 홍합도 역시 아시아 서부 지역에 있는 토종인데 얘네들이 배 같은 데 붙어가지고 다니다가 얘네들이 어쩌어쩌 해가지고 다른 대륙으로 가가지고 막 또 열심히 퍼뜨려요. 치매종이죠, 외래종. 그러니까 이들을 막을 생물학적 요인이 없다면은 얘네들이
무생물적 그러니까 먹거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개체수를 불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